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1930, 40년대 일제강점기고요. 일제강점기는 마지막 파트입니다. 일단 사진부터 보시면요. 여기 사진에 보면은 한자가 써져 있는데 이 한자 어떻게 읽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임청각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임청각은 이상용 선생님께서 사시던 곳인데 여기 이제 이상용 선생님께서 양반이시니까 양반 중에서도 좀 더 이제 격이 있으신 양반이셨거든요. 그래서 집이 되게 컸어요. 99칸이라고 하는데 이 99칸이면은 양반이 지을 수 있는 최대의 크기의 집이에요. 그렇게 컸었는데 일제가 이제 이상용 선생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하니까 이 집 가운데에다가 기찻길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로 기차가 지나다니게 해서 집 가운데에다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집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정말 못했죠. 진짜 막 졸렬하지 않아요? 되게 졸렬해요. 근데 여기 이제 막 기차 지나다니고 되게 시끄럽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여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서대문 형무소이고요. 서울에 서대문역이 있어요. 거기서 나가면 좀만 걸어가면 있고요. 요 근처에 독립문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요 뒤편으로 지금 완공이 됐는지 정확히 지금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도 여기다 만들거든요. 요 바로 뒤편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거기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사진은 나무가 되게 큰 게 있죠.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사형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형장인데요. 이 사형장으로 가시기 전에 이 나무에 손에 짚고 많이 슬퍼하셨다고 해요. 지금 이 나무 아마 없다고 기사 그때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형장에 가면은 저절로 숙연해지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여기 이제 김구 선생님인데요. 여기는 백번 김구 기념관이 있어요. 효창공원 바로 옆에.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안에 이제 전시물들 사진 촬영이 금지가 돼 있고 요거만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요. 여기는 김구 선생님께서 절에 잠깐 계셨는데 절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여기 학술답사 때 갔다 온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일시적으로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구 선생님이 지냈던 그 건물에 이렇게 사진도 붙어 있고 합니다. 여기를 보면은 단체 사진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김구 선생님도 계시고 단체 사진이었고 여기 이제 김구 선생님 초상화 있고 여기가 바로 효창공원인데요. 그 예전엔 지금은 여기에 안중근 의사 가묘가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그 가짜로 묘를 그러니까 유해를 못 찾았잖아요. 안중근 의사에. 저 유해를 찾을 때까지는 가묘로 두려고 비석도 안 세웠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비석을 세워서 안중근 의사의 묘라고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비석을 세웠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효창공원 가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효창공원 가면 김구 선생님 묘도 있어요. 그 묘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 근처 사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30, 40년대에 들어갈게요. 네, 1930년대에 들어서는 민족 말살통치라고도 하고 병참기지화 정책이라고도 해요. 이 민족 말살 통치를 하는 이유는 이제 침략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을 그 군대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애국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싸워야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있어야 가능했던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너네는 조선인이 아니고 일본인이야. 라는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를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내선 일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요 내가 일본이고요. 선은 조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본과 조선이 하나다. 하나의 몸이다. 우리는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국 신민화 정책이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 신민이라는 너네는 한국 신민이야. 그 천황의 국민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한국 신민인데 요거를 줄여서 국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일제강점기의 일제의 한국 신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이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이제 내선 일체를 위해서 한국 신민서사, 신사참배, 창씨개명 등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한국 신민서사라는 그 암송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사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손을 막 이렇게 하고서 외우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아침마다 외우게 했고 신사라는 게 일본에서 조상을 모시는 그런 거 이제 신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참배를 하게 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야스쿠니 신사 있죠. 그 신사가 요 신사고요. 요런 신사 근데 신사마다 이제 모시는 사람들이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신사는 보통 일본의 그런 조상들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그 신사를 참배를 하게끔 했고요. 창씨개명은 말 그대로 이름을 바꾸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일본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름까지 바꾸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제도를 또 바꿔야 돼요. 왜냐면 통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통치 방식에 맞는 국민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육제도를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제3차 교육령부터 시작해서 제4차 교육령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제3차 교육령에서는 조선어를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으로 수의 과목이라고 하는데 이게 선택 과목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선택을 못하게 했죠. 일본어만 사용하게 했고요. 국민학교라는 것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국민학교가 김영삼 정부까지도 있다가 없어져서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고, 근데 정말 저 초등학교 입학하기 몇 년 전, 불과 몇 년 전까지도 국민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국민학교가 바로 이 일본국의 신민을 길러내는 학교를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제 잔재다 해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꿨죠. 아무튼 이 국민학교가 1941년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하면서 이제 제4차 교육령이 1943년에 시행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일전쟁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도 터지면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동아시아 지역을 다 먹기 위해서 대륙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조선의 병참기지화 정책을 실시를 하면서 그 국민들을 군인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교육령이에요. 그 수업 연한을 단축을 시켜버려 4년으로 단축을 시켜버리는데 왜냐하면 빨리 졸업시켜가지고 빨리 군대에 데려가야 됐기 때문에 수업 연한을 4년으로 단축을 시켜버립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제도 그 법령들을 만들어요. 이 독립군들을 어떻게 해서든 억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호관찰과 예방구금이 있어요. 보호관찰령은 치안유지법이랑 이것도 관련이 있는데 이 치안유지법 위반자 중에서 이제 형 집행을 하잖아요. 치안유지법을 위반을 하면 형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이 이제 끝난 사람을 보호 관찰하는 게 치안유지법이고요.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은 그 위반자 중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 사람을 구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반을 하지 않았는데 얘는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또 위반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구금을 시켜놓는 거를 예방구금령이라고 해요. 이 법 때문에 견질하신 분들이 꽤 많다고 해요. 좀 못했어요, 진짜. 그리고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협력하기 위해서, 전쟁에 협력시키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대화숙이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이 사상범죄, 이게 사상범죄자거든요. 사상범들을 수용시켜가지고 이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풀어놓게 되면은 이들이 또 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금시켜놓고 수용시켜놔가지고 감시한 것을 대화숙이라고, 대화숙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구금시켜 수용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감시를 시키고 심지어 가족까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륙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 조선을 이제 그 병참 기지화 정책을 하면서 어 여기를 이제 농공병진으로, 농업하고 공업을 이렇게 그런 산업지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산지 농업을 그 농업도 시키고 공업도 시켜서 그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남면 북양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남쪽에는 면화를 재배하게 하고 북쪽에는 그 공업화를 시켜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우리가 통일된 이후, 광복된 이후에 굉장히 그 남쪽이 힘들었잖아요. 북한에서 전기도 끊어버리고 했던 게 이 북쪽에 공업시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 농공병진은 당시 이제 1929년에 경제대공황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도 이거를 피해갈 수가 없어서 각자 이 농업 경제 대공황이 일어난 후에 국가별로 뭐 프랑스랑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 블록 경제를 형성을 하고 미국은 뉴딜 정책을 하고 했던 것처럼 이 일본도 경제 대공황 이후에 이제 그 조선이랑 만주랑 이렇게 이어는 블록 경제를 만들었던 게 농공병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 공업화를 했던 거를 이 농공병진 정책이라고 합니다. 농촌진흥운동 또한 펼쳤는데요. 얘네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륙 지방으로 진출하려기 위해서 여기 조선 자체의 체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촌진흥운동을 펼치는데 이거를 이제 농촌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였는데요. 이때 이제 너네가 잘 못 사는 이유는, 빈곤하게 사는 이유는 너네가 게으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도부락이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1920년대 모범부락이 발전한 그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생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농촌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는 부락을 선정을 한 거고요. 그 중견인이라는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약간 친일파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농촌마다 그 중견인이라는 사람을 두어서 그 농촌을 좀 이 친일파에 의해서 좀 주도가 될 수 있게 해서 황국 신민화 정책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황국 신민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애국반이라는 것을 실시를 하는데 식량 배급제를 이때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애국반이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얘네가 이걸 주도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 사람들도 친일파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좀 잘 못 보이면 배급을 못 받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아까 병참기지화 정책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 이 조선 땅을 병참기지로 만든 거예요. 말 그대로 전쟁을 위한 작전, 전쟁의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병참기지로 만든 거를 병참기지화 정책이라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중요산업통제법, 임시자금조정법 등을 만들고 국가총동원법을 실시를 해요. 그래서 한 국가가 이 전쟁을 위해서 모두 다 동원되어야 한다가 국가총동원법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징용령, 학도지원병, 징병제, 여자정신대 근무령 등을 만들고 일본군 위안부라는 아주 정말 파렴치한 짓을 해버리는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일본군 위안부는 몇 년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피해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짧은 시간 내에 정말 어마어마한 짓을 했다는 거죠. 이게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그리고 뭐 네덜란드인도 있었고요. 인도네시아에서도 했고 하니까 그 동남아 지역에서도 일본군 위안부를 두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고 근데 일본은 자꾸 우리 사과했다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사과 안 했고요. 배상금 아니고 위로금으로 줬어요. 돈 주지 않았냐 했는데 배상금이 아니고 그 박근혜 정부 때는 위로금으로 받았어요. 그 배상금이랑 위로금은 성격이 아예 다르거든요. 배상금은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배상을 한다, 인정을 한 건데, 위로금은 그 인정을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 또한, 그거는 이제, 그것도 배상금의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린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한 거고, 일본은 제대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할머니들께서 계속 싸우고 계시는 거고, 우리도 잊지 말고 같이 싸워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피해를 받으셨잖아요.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고, 제대로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제는요, 우리 그 민족 그 말살하기 위해서 역사 또한 좀 식민사학이라는 말을 아직도 쓰긴 해요. 왜냐면 아직도 식민사학의 영향이 좀 남아있기는 해서 식민사학을 좀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타율성론은 조선, 우리 한반도의 역사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 의지를 하면서 발전을 해왔다라는 거고 정체성론은 아직도 봉건제 사회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당파성론은 붕당 정치에서 보듯이 너네는 틈만 나면 분열해서 싸우는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조선사 편수회에서 조선사라는 책을 발간을 하면서 식민사학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민사학에 맞서서 이제 민족주의 사학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민족주의 사학은 대표적으로 신채호, 박은식 선생님이 계시고요. 조선학 운동이 이 민족주의 사학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보통 이제 고대사 중심으로 하셨고요. 박은식 선생님은 한국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등을 지어서 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는 독립운동에 관한 역사를 정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당대사, 그 당시 입장에 보면 당대사죠. 그 당대의 독립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그 얘기고요. 그 의병운동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이 의병운동을 적극적인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 책입니다. 정인보 문일평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조선학 운동을 주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약용을 연구해서 여유당 전설을 발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사회경제사학은 아까 여기 정체성론에서 그 조선이 지금 고대 중재 봉건제 사회를 벗어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 반박하는 게 사회경제사학인데요. 어, 세계사 흐름에 맞춰서 우리 조선도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사회경제사학이고요. 실증주의 사학은 말 그대로 그 증거, 실제적인 증거에 입각한 실증주의 사학이 있습니다. 이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광복 후에 그 우리나라 국사교과서를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한글에 대해서 우리가 한글을 지켜야 되잖아요. 정말 이 언어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이 언어인 한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또 많이 하시는데, 이 대표적으로 조선어학회라는 단체에서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을 해서 맞춤법을 통일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뭔가 우리 말을 연구를 한 게 많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마다 그 사투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표준이 될 수 있는 표준어 맞춤법을 통일하는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을 하게 되고요. 그 영화 중에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게 이 조선어학회 사건을 토대로 만든 영화예요. 이거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사투리를 이제 다 해가지고 어떤 거를 표준어로 삼느냐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만드시는데, 이게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끝까지 마치지를 못해요. 근데 당시에 요 자료들이 있죠. 요 자료들이 없어지지 않고 나중에 발굴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이게 창고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창고에다가 숨기신 것 같아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창고에다가 숨기셔서 나중에 창고에서 이게 광복 후에 발견이 되면서 굉장히 소중한 자료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그 사전입니다. 어, 당시에 이제 일제가 일본어만 쓰게 했잖아요. 일본어 이름도 만들고. 그래서 광복 후에 그 조선 우리 한반도인들의 대화 내용을 적어 놓은 글이 있어요. 보면은 되게 일본어랑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말인지 일본어인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섞여 있거든요. 그 와중에서 우리가 우리말을 이렇게 지킬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한글을 지키려고 노력하신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되게 감사하죠. 이 1930년대 이제 독립운동으로 넘어가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한민국이었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중연합군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당시 중국도 1932년에 만주에 만주국이 세워져요. 일본이 괴뢰국을 하나 세우거든요. 만주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자 한국하고 중국이 연합을 해서 일본에 맞서 대응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이 있는데요. 이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싸움을 해서 대전자룡 전투라는 전투가 있었는데, 이름만큼 정말 큰 전투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리품이라고 하죠. 전쟁이 끝나고 전리품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이 전리품을 나눠 갖는 과정에서 중국하고의 마찰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청청 선생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 관내로 그냥 이동을 해버리셔가지고 한국 광복군 창설의 주도 세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동북항일 영군이 보천보 전투도 벌였고요. 조선 건국 동맹이 만들어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부민관 의거는 이거는 이제 일제강점기 마지막 의거예요.
부민관에서 의거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조금 복잡하죠. 이게 1930년대에 이 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 소속 당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갈라지게 되면서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해놓은 건데 막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일단 민족혁명당에서 탈당을 하게 되고 한국국민당으로 탈당을 하게 되고요. 조소왕 선생님이 잘 아시는 삼균주의를 이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왜 탈당을 하게 되셨냐면 이 민족혁명당에서 임시정부를 해체하라는 요구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거에 이제 응하지 않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탈당을 해서 한국국민당을 창당을 한 거고요. 어, 여기서 이제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한국독립당을 만들게 되는데 이거 임시정부 직속 당이에요. 그래서 임시정부 안에 있는 당이고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당이에요. 뭔가 당이 되게 많죠. 이름이 거의 다 비슷해가지고 많이 헷갈립니다. 이 한국독립당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을 하게 된 거고요. 이 민족혁명당 계열로는 계속 쭉 오다가 조선의용대가 창설이 되는데 요거 이제 중국 관내에서 그 탄생한 최초의 조선인 부대라고 해요. 근데 이 국민당이 여기에 같이 협조를 했었는데 국민당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는데 이건 중국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국민당은 그때 이제 장제스가 일제를 먼저 몰아내기보다는 공산당을 먼저 처단을 하고 그리고 일제를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항을 했어요. 그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화북 지역으로 이동해서 화북 조선 청년 연합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한국 광복군으로 그 편성이 되게 되면서 이 김원봉 세력이 여기로 들어가요. 한국 광복군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이제 국내 진공작전 등을 준비를 하다가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면서 타의적으로 광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광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전에 여러 가지 회담들이 있었는데, 어, 먼저 이제 이탈리아가 항복을 하고, 그다음 독일이 항복하면서 히틀러가 자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일본만 남았는데, 일본이 끝까지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대일전 참전한다고 하고,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두 차례 이제 투하를 하는데 이게 그 얘기가 있어요. 이게 작전이 아니고 실험. 이 당시 이제 핵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었을 때니까 이거를 이제 실험해보는 실험의 용도였다라고 지금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해요. 아무튼 이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당시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광복을 맞이하게 되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이 아예 안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광복이 됐기 때문에 타의적으로 광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김구 선생님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안타까워 하셨고 이후에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으로 나눠서 통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미국이 일본에 천황, 일본이 천황이라고 부르니까 일본이 천황한테 뭘 시키냐면 인간선언이라는 걸 시켜요. 그래서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라고
선언하게 해서 그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참 웃기죠. 내가 인간이라는 걸 선언을 해야 되는 진짜로 천황이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렇게 광복이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제강점기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까지 미 군정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